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탈탈탈 2부입니다. 네, 바로 2부 이야기로 들어가죠.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네. 처음 인천공항에 아버님과 아드님 데리고 딱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선 첫째는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한 거는 내가 오려는 곳 무사히 왔다는 안도감. 네. 두 번째는 좀 두려움이었어요. 왜 두려웠냐면은 실제 우리는 저체제에서 이렇게 세뇌받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남조선을 우리는 오직 주적 개념으로만 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워야 될 대상으로만 그렇게 또 세뇌받아왔고, 또 저는 또 그 세뇌를 떠나서 북한군에게도 네. 무조건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무조건 싸워야 될 대상, 죽여야 될 대상, 세뇌를 시켰던 세뇌를 시켰던 그런 네, 또 입장이었으니까. 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물론 내가 가려는 목적이 아버님과 두 아들 데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보다도 여기 오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남조선 안기부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실제 저희들이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체제는 어떤 유머가 소문이죠. 소문이라기보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남조선에 가봐라. 너희들 보기에는 남조선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 남조선 나쁜 놈들이 너희들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처음에 아파트도 주고 차도 주고 한 1년 2년은 돈도 주면서 잘 대해준다. 그래서 1년 2년 안팎의 비밀을 다 뽑아내면은 그 다음에 안기부 남산 지하실 그런 지하 미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귀도 베고 코도 베고 입도 찢어서 다 죽인다. 이렇게 많이 선동을 시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저 같은 거는 또 스펙이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스펙 자체가 일반 주민들처럼 북한에서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왔거나 막 노동을 하다 왔거나 이랬으면은 그까지 좀 두려움이 좀 적었겠는데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군대하고 잘 싸우라고 이렇게 교육했던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 많이 두려웠죠. 너무 두려웠어요. 네.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국정원 사람들. 네. 국정원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옆에서 막 그분들은 후에 다 알게 되지만 우리를 기본 호의 경호원 측에서 해준 거지만은 저희들도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막 그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해서 그 다음에 버스에 올랐는데 안에도 안 내려 보이고 밖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커튼을 네. 그런 버스에 탁 올라탔죠. 그러면서 물론 한쪽으로 또 버스 타고 오면서 국정원으로 이렇게 국정원인 게 아니라 무슨 합동조사신문센터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래 가는 과정에 또 약간 두려움에서 벗어난 거는 두려움이 약간 마음이 좀 가라앉기 시작한 게 뭐냐. 오면서 거리를 보고 도시를 보니까 약간 또 마음이 좀 약간씩 안정된 거예요. 이런 좋은 곳이 왔냐고. 근데 실제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발전됐고 잘 산다는 말을. 그러면서 실제 북한 주민들은 당시도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이 보면은 대체로 도로망과 교통망이 잘 돼 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 또 남조선이라고 하니까 남조선도 그렇게 돼 있다 했는데 실제 눈으로 보니까 교통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정말 너무도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신용차들 버스들이 확 지나가지. 그래서 도로가 잘 돼 있죠. 내가 앞으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하는 또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한쪽으로 또 두려움도 없잖아 그냥 있고. 누구나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북조선에 툭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다은 씨도 그런 과정을 걸쳐서 알겠지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검진하는 거예요. 네. 응, 건강검진을 네, 네. 다 시켜주죠. 예, 그때도 또 겁이 딱 나는 거야. 네. 또 겁이 나는 거지. 왜요? 막 피 뽑고 이래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 검진인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몸 이렇게 뭐 없는가 이렇게 수색도 하고 이렇게 막 몸 이렇게 몸에 뭘 있는지 막 검진하고 똑같이 그 겁이 또 확 나는 거지. 네. 저는요, 이 검진을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군사복무까지 했지 건강하니까 여기는 장기도 꺼내서 판다고 하던데 내 장기를 꺼내면 어쩌지? 아이고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난 그런 생각. 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건강 검진보다도 이렇게 그 몸이랑 이렇게 뭐 없는가 할 때는 그때 아마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머릿속에는 그래도 그 당신들을 적이라고 생각했던 네. 그런 북한 체제, 그런 체제를 내가 뭐 배신과 배반이라기보다도 그런 체제를 버리고 여기 왔으면은 대우가 잘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오자마자 무슨 이렇게 몸 검색을 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에서 말하던 생각이 나는 거지. 아, 이렇게 검진하고 나를 그 지하 미실에 데려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겁이 들고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한가위 그 순간에 지나친 그 저희 걱정이었고, 그다음 보니까 이렇게 아늑한 방에다가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TV도 있는 방, 네. 그런 호실까지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국정원에서 조사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한 3개월 받았는데 오래 받았다. 예, 3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보면은 그 아무래도 다 그 저희들은 뭐 그런 걸 탓하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안보가 있잖아요. 지켜야 될 국가적인 안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비록 무슨 북한에서 왔고 저 체제를 버리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심중하게 검증해야 우리를 국민으로 만들고 무슨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무작정 무슨 그런 것도 가정을 걸지 않고 다 가면 그게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무슨 독방이라고 하는 독실에 제가 두 아들 데리고 갔는데 한 15일 걸렸어요. 남들은 그래서 대략 그래서 늦으면은 한 주일, 맞아. 한 그저 최고 3, 4일. 늦으면은 네. 한 열흘씩 걸렸는데 저는 한 15일 걸렸어요. 근데 아마 정치군사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믿던가요? 전 못 믿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근데 그때도 아마 아직까지 좀 기억이 좀 희미한데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저를 담당하신 선생님에 대한 입장이고 그래서 그 일단 그분도 나에 대해서 뭐 들어야 말은 다 들어보고 나를 검증해야 되니까 어쨌든 저는 그래서 한마디 무슨 이렇게 허실함이 없이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희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했고 그래 어쨌든 그 과정에 무슨 내가 이렇게 무슨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왔다 해서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거는 좀 주시해보거나 그런 건 같지는 않았어요. 주시는 안 해도 아마 신문을 하는 과정에 거짓말이 이 우리나라 그 국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정보망이나 이런 것들을 호술하진 않으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딱 구별이 되니까 말씀을 다 진실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인도 의심을 안 했고 그쪽도 의심을 안 했다는 거죠. 글쎄요, 근데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거짓말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 거짓말하고픈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지. 예, 그게 거짓말하고픈 생각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말에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진실로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싶고 어쨌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뒤처리 결과가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뭐 3개월 만에 조사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싹 가지더라고요. 그래 진짜 내가 괜한 걱정했다.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확실히 저 북한 체제는 모든 선동 자체 그 자체가 다 거짓이로구나 하는 그또 그 진실을 또 하나 더 깨닫게 되었고. 그럼 아이들은 한국에 와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좋아하죠. 특히나 우리 그 막내 아들은 또 3살 때니까 그 아들은 그런 감은 없지만 우리 큰 아들 자체가 네. 그걸 많이 좋아. 대한민국 그 자체를 왜 좋아할 수밖에 없었냐. 자 봐요. 우리 큰 아들 자체는 그 북한에서 보면은 7살, 8살에 유치원을 졸업해서 학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은 9살이니까 여기로 말하는 초등학교, 북한으로 말하는 그 인민학교라는 소학교는 한 2년 과정을 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제 학교에 가면은 4교시인데 4교시 끝나면은 그 집에 와서 그 있는 뭐 잡곡밥이라도 대충 먹고 또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서 뭘 하느냐. 이 다은 씨도 알겠지만 가서 그렇게 우리 그 이 대한민국의 어린들처럼 무슨 뭐 놀거나 네. 뭐 무슨 방과후 뭐 학교를 방과후를 가거나. 다니거나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청소할라. 네? 청소. 네. 그 학교 마당에 가서 아. 돌을 주는다든지 네. 무슨 나무에다 물을 준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무슨 가창대라는 게 있어요. 가창대. 가창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그 거리를 나가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대선할 때 그 대선 주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선거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가창대라는 걸 해요. 노래도 부르게 하고 구호로 치면서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조직 생활을 시키는 거죠. 네. 7살, 8살 된 아이들한테.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것도 없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너무도 자유스럽지. 그 다음에 뭐 초코파이든 뭐든 자기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보지 하니까. 간식거리가 종류가 많아요. 일단은 사회주의 뭐 이런 건설이라고 해서 작업 동원만 안 되는 게 아이들은 왜냐면 집에 있는 그릇들이 남아 안 나죠. 그죠? 왜냐면 그 이런 세숫대야 같은 것들을 늘 가지고 가서 자갈들을 담거나 모래를 담거나 계속 해야 되는데 맨날 하다 보니 막 깨지고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저도 늘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참 대한민국에 온 걸 너무도 그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한다는 제 느낌 어디서 받았는데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네. 제가 우리 그 한국에 와서 한 1년 지나서 우리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토요일 날에 네. 그 KBS에서 나온 남북의 창을 이렇게 보냈어요. 네. 남북의 창을 탁 보냈는데 우리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때 무슨 동영상이 나왔냐면은 그 저기 뭐야 그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면서 그 평양시 무슨 그 교회 거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거 탁 보다가 아버지 무슨 북한에 저런 목사라는 게 있어? 저런 무슨 신부라는 게 있어? 저건 다 거짓이지?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얼굴 다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대승아 우리 아들이 대승인데 대승아 기억이 나? 다 기억이 난대. 북한의 현실이 다 기억이 난대.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어들에 하니까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냐. 그때 제가 그 한국에 와서 그 북한군 스펙이 그렇다니까 그 안보 우리 그 국군 장병들 대상에서 안보 교육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내보면 뭐라냐. 아버지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하나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뭘 도와줄 건데 하니까 내 아버지한테 동영상을 하나를 만들어 줄래요. 네. 너 컴퓨터 배웠어? 하니까 아버지 컴퓨터 배웠지 나 여기서. 실제 북한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거든요. 그쵸. 예, 그 컴퓨터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러던 아이가 여기 와서 한 1년은 컴퓨터를 잘 배워서 아버지한테 동영상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 무슨 동영상인데 하니까 내가 남과 북을 비교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줄게. 똑똑하다. 그때가 아마 10살이죠. 10살 됐죠. 이제 완지 1년 됐으니까. 그래서 10살을 그 어떤 동영상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우리 아들이 그 만드는데 남과 북을 비교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어린이들이 걷던 삶과 자기가 여기 와서 1년 동안에 느꼈던 그 삶을 대비해서 어린이로서의 삶. 뭐냐 그 인터넷에서 그 북한 그 꽃집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아버지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막 즐겁게 보낸 그 사진들을 뽑아서 남과 북을 비교한 거. 저는 지금 안보 강의하면 아직도 그걸 써먹어요. 근데 참 우리 국군 장비들이 그걸 보더니 확실히 잘 만들었다기보다도 생생하잖아요. 그렇지 와닿을 것 와닿았다. 확실히 북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 자유민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 거기다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딱 남겨주더라고요. 자유는 누리는 것만이 아닌 지키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10살짜리 아이가 내 아들 자랑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 여기 와서 느끼는 거죠.
그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니까. 자 실제 뭐 북한에서는 뭐 이제처럼 선생들이 오고 밥 먹고 무조건 나와서 바게트나 이런 그릇들 사불 들고 그 7살 8살 아이들한테 사불 들고 나와서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키가 안 커요. 일을 맨날 시키는데 울고 다니고. 아니 한국 사회는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을 다 주지. 밥 주잖아 학교에. 네, 그렇죠. 그렇죠. 밥 무슨 그 도시락 걱정도 안 해.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 다 주지. 또 무슨 철마다 무슨 또 우유를 줘요. 방학 기간에는 네, 또 네. 우유를 먹으라. 우유도 무상으로 아침마다 가면 우유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걸 너무 피부로 느끼는 거지. 아이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한에 와서 남조선에 갔다는 형님은 만나셨나요? 네 만났죠. 언제 만나셨어요? 네. 실제 뭐 처음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뭐 형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도 받고 했을 때는 형을 좀 원망은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내 두려움도 다 가셔지고 이 사회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형이 너무도 고마웠던 거지. 너무도 감사했고 형한테.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국정원 조사를 끝나서 한원에 갔는데 한원에 왔다는 걸 형이 이미 알고 한 줄 만에 면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래, 저 형도 저도 그래, 형을 3년 한 5개월 만에 처음 봤죠. 아버님이 큰아들을 3년 만에 본 얼마나 거군요. 우셨을까? 울더라고요. 우는데 그때는 아버님이 정말 아들을 3년 만에 본 어떤 아버지로서의 어떤 감정에서 울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 온 지 좀 한국 사회 정착이 7년 되잖아요. 네. 우리 아버님이 최근에 와서 교회도 다니시고 교회도 다니시고 또 우리 자기 큰 장남이네 내 형 네. 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주 앉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 아버지가 네. 자기가 낳은 자식 앞에 그래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네. 처음에는 아버님이 그걸 대한민국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 한국 사회 처음에 정착해서는 그게 무슨 TV 나오면은 무슨 김일성이 욕하고 김정일이 욕하면은 우리 아버님 받아 못 들이더라고요. 70년을 70년을 저 체제 사상에 딱 물젖은 아버지라. 그런데 아버님이 왜서 세월이 흐르면서 대한민국 정착이라는 시간이 약간씩 지나가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안고 교회도 다니시고 지금 아버님 연세가 이제는 83이거든요. 80인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여기 오셔서 더 정정하시죠. 그렇죠. 아마 북한 같으면 돌아가셨죠. 그렇죠. 여기 와서 아버님이 이 치과에 암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다 깨끗이 수술을 받았지. 또 한 3일 전에 또 이거 복막염이 와서 그때는 아버님을 진짜 저 세상으로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최고 수준인지 그래서 우리는 크게 걱정했는데 의사분들이 또 쉽게 또 수술해서 가지고 아주 정정하시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나이에 대중교통을 타고 우리 아버님은 강북구에 사시고 저는 노원구에 사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자식들 보려고 계속 손자들 보려고 와요. 정정하시죠. 근데 여기 또. 사시면서 또 느끼신 게 그러니까 있으셨고. 여기서 뭘 좀 느끼시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받아 못 들이다가 우리 아버님이 뭘 느끼셨냐. 다은 씨도 알겠지만 저 사회는 60살만 딱 벗어나면은 완전히 버러지 같은 삶. 정말 부모인 게 아니라 자식한테도 취급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노인 복지 같은 게 그런 복지가 그런 것도 없고. 없군요. 그냥 빨리 돌아가 예. 주는 게 자식들한테 그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이다. 거지. 그렇게 하고 그거죠. 이 대한민국처럼 기초 연금 보상금이라는 것도 없고요. 간단히 사례들게요. 자, 내가 만약 경우 어느 집의 아버지다 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권력이 있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웠잖아요. 네. 그런데 60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돼서 직위를 내놓고 이제는 일반 평민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 체제 자체가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다 나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제 내가 아들이야요. 아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어. 네. 그런데 아버님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래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니까 아버님이 계시면 친구분들이 같이 마시다가도 아버님을 먼저 정중하게 해서 같이 그러잖아요.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렇죠. 근데 저 사회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드니까 이처럼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그 자석에다 끼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 친구들 먹는 그 술자석에 안 끼우는 거지. 그러면 아버님은 그렇다고 아들들이 무슨 아들 친구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데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멍하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빗자루를 엮던지, 그러니까 빗자루를 묶던지 이렇게 신문을 보는 척해.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좀 이렇게 아들 그 친구들 중에서 좀 이렇게 대먹은 놈이 있거나 이런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야 누구야 너 아버지 와서 한 잔 좀 드려라. 또 나라 자체가 먹고 살기는 다 박하게 되죠 인간들도.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아버지한테 숟가락을 던지는 거지. 나가라고. 안 보이는 데 있으라고. 눈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 체제가 뭐 자식한테 아까 부모가 자식한테 가르쳐 받는 체제인데 자 봐요 우리 아버지 여기 오니까 기초연금보상금은 딱딱 받지. 네. 복지로서 국고에서 쌀을 딱딱 주겠다 주지. 그러니까 아들 눈치 보는 볼 볼 필요가 필요가 없죠. 없는 거지. 네. 당당한 거지 요즘은. 아저는 손주들이면 손주한테 용돈까지 딱딱 재주고.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버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시간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비교해 봤던 거죠 스스로가. 내가 북한에 살았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눈치 보면서 너무도 거지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대한민국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느끼시는 거지. 그 아버님이 그래서 큰아들한테 그러면서 점점 유수람 보면은 저 체제를 무슨 김일성이 나빴다, 김정일이 나빴다 스스로가 이제 아시고 교회도 다니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지나다 나니까 우리 맏아들하고 우리 그 형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고맙다 네가. 근데 아까 제가 형님이 북한에 계실 때 직업을 잠깐 들었어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형이 북한에서 뭘 했냐면은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 북한으로 말하면 국가보유 13가에 부원했어요. 예, 그 13가라면 어떤 데냐면은 그 탐지, 네. 무선 탐지, 그러니까 무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남한에 혹시 간첩이 있고 저기 있다면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그걸 탐지해내는 그런 그 부원이었어요. 네. 제 형도.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그 요직에 있던 그러는데 그런 형도 대한민국에 왔고 나도 대한민국에 온 이유는 딱 하나. 아무리 저 체제에서 어릴 때부터 받아온 세뇌로 인해서 저 체제에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일단 현행에서 벗어나서 이따 한마디로 말해서 평민으로 돌아간다면 저 체제는 이제와 같이 우리를 완전히 버러지로 쓰레기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그러니까 저 체제에 살면서 배신감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네. 내가 이러자고 이런 수모를 받고 이런 모욕을 받자고 내 이 체제를 위해서 정말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저기는 정말 충성한다면 자기 가정도 자식도 다 버리고 충성하거든요. 했느냐 그런 배신감을 점점 받게 되니까 차츰 우리의 감정은 돌아서는 거지. 실제 어느 정도냐면은 아마 대한민국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국군에 보면은 스타들 있잖아요. 네. 원스타, 투스타 네. 그런 장군들이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사병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는 국방부 청사.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반대로 북한의 국방부 청사에서 그런 장군들을 경호하는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한번 뭘 목격했느냐면은 북한군 그 포사령부 부사령관이면 우리로 말하면 스타2거든요. 네. 장군인데 장군이 그 옥류관 아시죠? 옥류관 네네. 부수집 평양 옥류관 거기서 내가 주차 관련하는 거 봤어요. 아. 그 장군이.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제처럼 내가 아무리 장군하면서 왕별을 달고 저 체제를 위해서 충성했지만 일단 현행에서 벗어나서 또 그 직책을 놓으면은 이제와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전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배우- 그 대우가 어떤 없죠. 대우와 대가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퇴직금이나 뭐 노후연금 제도 같은 게 그런 거 없으니까. 없고. 그러면 국정원에서 나와서 하나원에서 아이들이 그때 이제 아직 10살도 안 된 애들이었잖아요. 아이들이 하나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잘 하던가요? 제가 하나원에서는 그 당시도 알겠지만은 저기 보면은 그 하나원은 여성 하나원하고 남성 하나원이 네. 따로 있죠. 갈라놨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남성 어른들이 있는 하나원에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저기 그 용인이죠. 네. 예, 용인에 있는 여성 하나원에 가고 네. 나는 또 이렇게 남자 하나원에 있다니까 아이들하고 한 3개월 떨어져 있었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네, 하나원에서 어떻게 아, 생각하냐면 아이들이 여성 하나원에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안성. 안성 안성이요? 전 남양주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또 3개월 떨어져 있었죠.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나와서 학교 이제 작은 애는 이제 어린이집 다녀야 되고 큰 애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막내 아들이 3살이니까 여기 와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북한으로 다 가서 네.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어린이집에 들어갔을 때는 부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지원으로 해서 부담은 없었는데 어린이집에서 한 이 2년을 마치고 5살에 이제. 5살에 그 유치원을 보냈어요. 네. 유치원을 보냈는데 국가가 절반 지원해주고 절반은 본인 부담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그런데 좀 약해서 아직 그 돈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래도 좀 약해서 왜서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네 집을 보낼 때는 국가가 다 부담을 해서 본인으로서는 좀 부담감이 없었는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국가가 절반 내가 절반 무는데 거의 한 40만씩. 한 달에 40만 원. 예. 근데 그걸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 너무 어리다 나니까 한 1년 반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힘들면서도. 그때 저는 그저 어쨌든 그 북한에서 올 때부터 와이프가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키웠으니까 한 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내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본인 와서 본인이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아이들까지 정말 키우려면 제가 가장 눈물 났던 거는 그 뭐랄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러자고 대한민국에 왔느냐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그때 그 북한군에서 스펙이 그렇다니까 그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우리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안보 교육을 좀 다녔는데 어떨 때는 저기 부산까지 갔다 올 때도 있고 출장이 좀 많으셨고. 그럼 아이들은 강원도 그 고성 네, 저기까지 갔다 올 때 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눈물 났던 거는 그 이제 부산에랑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 길이랑 좀 막히면은 한 밤에 11시 12시 집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때까지 그 우리 아들은 그 9살 3살이니까 너무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밥할 줄도 모르잖아요. 라면 끓일 줄도 모르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참새껏 기다리다가 옷 입은 상태에서 그냥 소파에서 두 아들이 쭈그리고 딱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11시 반 12시인데 들어오면 그거 보면 눈물이 발칵 쏟아지죠. 가슴이 무너지는 거 같고. 그래서 들어가서 밥하고서 내가 밥하고서 밥 다 한다면은 그 아이들 깨우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 잠이 취했으니까 그냥 자겠다 해서 자리 펴고서 두 아들 또 눕혀놓으면은 혼자 이렇게 슈퍼에 가서 그것도 장보아 오시고. 소주 한 병 가져와서 이렇게 그 쭉 마시면서 주책인가? 이러자고 내가 대한민국에 왔다는가라는 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애들이 너무 힘들었을 너무 것 어렸어. 같아. 그래서 지금은 좀 너무 고마운 게 아들이 다 커서 오히려 저는 우리 두 아들이 아버지를 챙겨줘요. 이제 그 어린이 유치원을 그러면은 다 그렇게 몇 년을 다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가 너무 그 한
2년을 그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 국가가 절반을 지원하고 내가 본인이 근데 그 본인 부담금이 한 거의 40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걸 내기가. 네. 그래서 모색하다가 보니까 그 한국은 여기도 그 7살에 학교를 여야 되잖아요. 8살이요. 8살이 8살이었나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제가 좀 개념적 계산이 좀 약해서 5학년인데 제가 2007년 11월 달 생이거든요. 네. 아, 나는 10, 몇 살이지? 2007년생이네. 음. 지금 10살. 지금 원래 나이로면 10살.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돼야 되죠. 삼학년이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6살에 학교 입학했네요. 네, 6살인데도 적어도 2년을 11월 달 11월 28일 생이니까 거의 그래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하고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런 나이에도 학교 좀 둘 수 없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힘들다. 어쩌다 막 자살할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든다. 진짜 내가 이러자고 대한민국 온 건 아니지 않냐. 나도 살아야 되겠다. 사정 이야기하니까 그럼 받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초등학교는 다 무상이니까 아마 그래서 좀 약간 그 고비를 또 넘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럼 6살에 6살의 학교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애가? 그걸 나는 몰랐죠. 아버지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차츰 제가 애가 애가 힘들었다는 건 제가 그 제 친구분들이라든지 제 지인분들하고 애가 지금 몇 학년이냐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4살인데 이제 10살이 다면은 야, 그 나이 때는 지금 초등학교 3년이야. 아이가 얼마나 그걸 따라서 자니 힘들었겠어. 그때 제가 친구들과 지인들이 말을 듣고서야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스스로 힘들었을까. 부모로서 가책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거를 티를 내색을 안 했나요? 안 내고 참 제가 두 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는 실제 그때는 아버지로서 너무 힘들고 내로서의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어린 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따라서줘요. 지금 공부도 너무 잘하고 맨날 그 보면은 시험 치다가 10점 만점 맞아가지고 와요. 그렇게 학교에서도 영어도 제일 잘한다 하고 뭐 사교육 시킨 것도 없어요. 전 돈이 없으니까 사교육도 못 시키고. 결국 더 고마운 거는 그 대한민국에 가져왔을 때 그 아들에게 밥 못 해줘서 눈물 흘리던 아버지에게 전 두 아들들이 본인들이 밥을 챙기는데 이제는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남자들 음식 잘하는 남자가 뭐 진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네. 음식을 그렇게 멋있게 잘해요. 큰 아들이. 그래서 그 고생도 좀 지나갔고 큰 아드님은 지금 몇 살이시죠? 2001년생이니까 아마 지금 16살 16.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아니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16살이면 중3이어야 할 나이인데 혹시 큰 네. 아드님도 학교를 좀 일찍 간 일찍.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그 북한에서 그 여기로 말하는 7살. 초등학교를 네. 7살에 그 들어갔네요. 3학년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는 걸로 봤으니 여기 와서 그냥 3학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먼저 네, 네. 다니게 돼. 그러니까 북한은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우리보다 1년이 네, 빠르구나. 그리고 8살은 생일 늦은 애들이 이제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는데 박 선생님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7살에 일찍 들어갔으니까 여기 와서 2학년에 다녀야 될 거를 3학년으로 그냥 뛰어넘었고 그럼 큰 아드님은 지금 사춘기인데 어떻게 정착하면서 아드님이 뭐 힘들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아버님이 힘드신 적은 없었나요? 이렇게 아이들 교육 면이나. 그 교육은 뭐 일단 무슨 그 제 자체가 무슨 그 여기 대한민국 학부모들처럼 무슨 사교육 시킬 생각 자체도 못 해봤고 우선 사는 그 새 가정 사는 자체가 힘드니까 뭐 사교육까지는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러면서 좀 그 힘들었다고 할까요? 그거는 이따금씩 그 학교에 가면은 좀 그 뭐랄까 그 자식들이 그 탈북 그 자녀라고 해서 약간 좀 따돌림.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집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는 하는 데는 제가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또 그 제 혼자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니까 선생님과 어디 소통은 잘 못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들은 웬간하면 아버지가 좀 무섭고 아버지가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 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웬간하면 말을 피해요. 욕 고민 먹을까 같은 봐. 것도 얘기를 예, 잘 안 해요. 아버지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금 이렇게 그 좀 소통해 보느라고 아들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오늘 선생님이 어땠다라는 이야기 할 때는 내 스스로가 들어보면서 선생님들 알고 있잖아요. 이 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걸 탈북자인 알고 거죠. 자네를 네. 알고 있고 하니까 어떨 때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저렇게 좀 저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을 시기에 못해가지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 엄마라서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저 지금 그게 그러니까 학부모 참여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녹색 그 어머니 이런 네, 회라고 해서 어머니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못 가가지고 애들이 한 번도 못 저기 여기 와서 합병 그 북한으로 말하면 합병 총회라든지 이런 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운동회라든지 운동회- 부모님이 참여하는 게 은근히 많잖아요. 운동회도 많은데. 못 가보고 어. 그다음에 여기서 개학식이라나요? 북한에서는 개학식이라고 하는데 네. 계약식. 그 입학식. 네, 입학식 계약. 입학식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어쨌든 많이 자식들한테는 제대는 아버지였지. 너무 근데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오셔서는 국방부 안보 강사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일반 학생들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대한민국 국군 장병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경찰관님들하고 그다음에 민방위부에 계시는 분들하고 향토 예비군 좀 주로 그쪽 분야들에 대한 강의를 그저 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7년째이신데 혹시 앞으로 더 어떤 꿈이라던가 하고 싶은 일,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 뭐 북한 체제 살면서는 뭐 우리한테 꿈이라 하면 밤에 자고 깨어날 때 꿈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꿈이 생겨요. 네. 근데 꿈이라는 게 정말 인생의 그 뭐 백세 인생이다 하면은 무슨 아직까지 절반 아니지만은 그래도 절반의 인생을 핍박받고 뭐 억압당했던 그 저체제보다도 자유민주 체제에 와서 좀 더 잘 살려는 더 잘 살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통일되면은 북한에 있는 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도 잘 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요. 혹시 아이들에게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점, 네, 아이들과 아버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아버님께는 생각도 못하던 백세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백세 인생뿐 아니라 끝까지 이런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 앉아 계시고 통일되는 그날을 꼭 보셨으면 지금 북한에는 아버님이 두 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 둘이 있는데 통일되는 그날까지 오래 앉아 계셔서 꼭 통일된 그날에 두 딸을 꼭 보았으면 하는 걸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두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이때까지 잘해주지 못해 참 미안하고 스스로 알아 큰 데 대해서 우선 아들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커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한 육군으로 자라나는 자식이 되었으면 바라고 또 통일되는 그날까지 통일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준비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부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박수영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떤가요? 탈북 이야기 쭉 말씀하시니까.
와,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7년 정착하면서 정말 탈북 동기라든지 탈북 이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이 속에 웅거된 이런 그 어떤 감정을 쑥 배다 놓은 것 같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 아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우리 그 북한 탈주민들이 이런 그 고통이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또 끝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처럼 또 북한 체제에서 옥늘고 있는 북한 주민들처럼 살지 말아 주시기를, 또 그러자면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다은님 오늘 1일 MC로 네.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옆자리로 오셨는데 출연 소감 이다은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만 아픔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그 아이들, 저도 애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이게 북한에서 왔다고 아직 얘기를 못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이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 그 친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만은 북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의 엄마들한테도 오픈할까? 내 말투 봐서도 그러니까 얘기할까 했더니 언니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괜히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방인 취급할 거고 언니는 괜찮지만 아이한테 따돌림 당하거나 그런 게 가해지면 어쩌냐.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탈북자라고 따돌림 당한다. 그래서 제가 TV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 사람이라는 걸 아이한테 알려지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시청자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탈북자들을 이방인 취급하지 말고 내 나라, 가까운 내 나라, 이웃나라 사람이다, 같은 우리 민족이다 하고 아이들한테도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바라봐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두 번째로 앉게 돼가지고 저는 정말 응어리 남아있던 게 나간 것처럼 저도 또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안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빨리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통일부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탈탈탈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코에다가 하도 울어서 상필이 어떻게 해. 드디어 울어. 우리 너무 슬픈 이야기하면 시청자분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아이고, 어떡해. 애기들이 얘기를 안 해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